이 시민사회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를 따올 수가 없다. 이런 전제부터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능을 시민사회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을 갖습니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집으로 말하면 바로 서 있으려면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시민사회가 바로 서려면 반드시 두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잠깐 여기 본인 주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공호라고 부릅니다. 자원봉사회에서 쓴 책에 보면 본인 공호라고 해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또 오른쪽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책무 이행 들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이게 큰 기능이에요.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 둘이 중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거는 이 둘이 합친 거니까 두 가지 기능에 조화를 불가하는 거죠. 별개로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 권익과 책무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시민사회의 경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왜 사람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이거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답은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제일 취약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한 뒤에도 나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같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았다면 짐승이 울거리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그걸 내가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뭘 뜯어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걸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by nature, 자연스러운 성향이 나 중심이다. 내가 우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려면은 여기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걸 내가 다 가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서 같이 만든 자원. 그럼 여기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될 거예요. 물론 초기에 뭐 물리적으로 다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면 그래봐야 다 손해니까 결국은 앉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대로 따라서 나눠먹고 서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합시다. 예, 근데 남녀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는 이제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고 춥거나 너무 더워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생존할 때 이걸 피해야 하고 그래서 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식의주입니다. 식이 먼저예요. 그럼 맨날 이팝에 고깃국 하잖아요. 아직도 그거 못 먹고 있어요. 김일성이 벌써 70년 전에 그게 큰 소리 쳤는데 아직도 못 먹는데 식이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식주 집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기왕에 살기 시작하는 모든 생물은 자기 자신을 대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어떤 성질이 가졌냐 하면은 간단한 단백질 물질인데 이것이
반드시 자기를 영속시키려고 하는 성질을 첫째 가지고 있고, 되도록 많이 자기를 터뜨리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자손을 만들려면 혼자 앉아서 됩니까? 결국은 그 만들기 위한 짝이 필요한데, 그 짝이 하는 행위가 생식행위인데, 이 행위를 우리는 욕구 쪽에서 보면, 이건 이제 이 인간의 사회라는 관점에서는 그 생식행위입니다. 재생산 행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로 보면 이것이 성적 욕구입니다. 이 성적 욕구가 뭐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이 따질 계절은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어떤 서양분이 스님인데, 태국에서 이제 스님이 된 분인데, 그 신문에 나오는 그 제목이 하도 희한해서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섹스보다는 명상을 하면서 오가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명상에 빠졌다. 그런 얘기였어요. 아주 그건 진짜 스님 아니면 못하는 선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명상이 무슨 오버스.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인간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뭔가 뭐 약속을 하든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될까. 우리가 만약 길가에 가다가 지금 욕구가 차올라와 죽겠는데 여기 상대가 아주 멋있는 상대가 하나 있다. 그럼 길가에서 그냥 안고 살 겁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암시로 작전을 하고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도 생기고 가족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규범을 다 서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는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활용을 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리와 이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욕구를 충족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권리는 내 권리, 요거는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이익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합쳐서 우리는 권익이라고 합니다. 권리와 이익. 그건 내 쪽에서 볼 때 내가 해야 될, 내가 가져야만 하는, 내가 주장하는 거고, 누구도 그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사회에. 그런데, 그럼 인간은 같이 살면서 자기 권익만 채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판이 되는데, 이건 심한 얘기 아니에요. 타머스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dog eat dog라고 했습니다. 개가 개를 잡아먹는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서로가 자기 그 권익을 취하려고 결국 싸움하고 개처럼 싸워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말리는 무슨 조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권익이라는 건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큰일 나요. 그러나 또 난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저쪽 반대편 그림의 오른쪽에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책무가 됩니다. 책무.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책임이라는 거하고 의무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비슷하게 말하면 책임은 여러 뜻이 있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책임이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되죠. 그때 책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 해를 끼친 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네가 책임져라 그럽니다. 그러죠? 책임이라는 뜻이 그렇게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이에요. 의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해도 좋다 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오블리게이션,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responsibility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했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는 권이 또 있지만 책무도 같이 가야 하는 게 이게 사회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권익은 상당히 독점을 해버리는 그런 신분계급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빼냈어요. 그럼 시민사회라는 것도 있죠. 왜냐? 한쪽은 권익만 있고 한쪽은 책임만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배계급은 권익만 주장하고 나머지 자기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노예나 이런 사람들 하고 책무를 그쪽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책임은 별로 안 집니다. 이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걸 얘기할 때는 권익과 책무가 균형을 이루면서 내가 권익을 차지하는 만큼 내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이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질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탄탄해진다 이겁니다. 이 사회 역량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벗어나가는 사람은 적신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한데 이렇게 통합이 잘 돼서 함께 가야지 사회에 힘이 생깁니다. 그게 시민사회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권익과 책무라고 하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다 보면 내 권익을 찾다가 거기에 또 책무가 따라오기도 하고 책무를 이행하다 보면 권익이 거기에 쫓아오기도 하는 중복 기능도 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권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요 advocacy라고 했어요. advocacy라는 거는 advocate 그러면 무엇을 내가 가령 나는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켄터키주에 군청에 있는 여성 직원이 어떤 시민이 와서 그 휴가증을 내달라고 했더니 안 내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이 사람이 임신 중절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봅니다. 근데 자기는 임신 중절을 절대 반대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고 보수적인.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못해주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은 나는 임신 중절을 절대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창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에서 볼 때는 자기는 임신 중절을 해도 좋다고 믿는 사람, 신령이 있는데 그걸 주창하려고 갔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것을 advocate라는 주창하다 혹은 이걸 옹호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옹호한다. 여하튼 그래서 시민사회의 기능을 표현할 때는 한쪽은 advocacy의 기능이다. 그리고 저쪽 반대쪽에서는 responsibility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대해서 뭐 더 설명 필요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국가 신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익을 주장할 때도 있고 책임을 할 때도 있다. 이번에 조금 다른 맥락을 또 다시 설명하면 더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보면은 이익 집단 같은 게 있고 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결사체도 있죠. 이 사람들은 권익 공호 이것이 주로 자기들의 주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예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걸 연결이고 또는 이제 산업협회 이런 것들 자기들 권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신장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주로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 합니까? 자기들 권익 자체가 아니에요. 공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할 때 나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하겠다 라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권익공호라고 하는 기능하고 책무 기능을 비교할 때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행위 그것을 이제 예를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권익공호가 1차적인 목표이면서도 하다가 보면 자기들이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이익을 앞서서 하는 그런 종류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해관계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할 역량이나 효능이 부족한 집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변호사, 법률 구조, 변호사 집단 이런 사람들, 간호, 의료 집단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권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원봉사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근대화 과정에 이게 기능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진다는 얘기를 앞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요만은 하고 이건 조금 빨리 지나가겠는데 한 가지 흥미있는 일은 사람들이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고 근대 국가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생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왜 이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민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국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억압을 많이 했다 하는 체제 속에서부터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왕조, 우리나라 같이 옛날 같으면요, 우리나라를 가산제적 국가라고 합니다. 가산제, 페이트리모니얼이라고 하는데, 페이트리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페이트리모니라는 것은 여기서는 재산을 물려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산제, 가부장의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식의 국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왕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팔이 목숨처럼 누구나 되게 하고 싶은 대로 없앨 수 있다는 게 그게 왕의 힘입니다. 이 지금 저 북쪽에는 완전 가산제의 독재, 좀 비인간적인 정도인데, 자, 그런 데서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밑에서
편불만 속에 그런가 보다 하고 숙명적으로 체면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깨우친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못된 게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권리를 좀 찾아보자. 이익도 한번 챙기자. 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배경인데, 그것을 적어도 서방은 지식인들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다 뭐다 하는 새로운 이론을 철학을 내놓고 그 사상을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계몽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도록 해서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어떤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역사상에서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여러분하고 같이 골치 아프고 추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유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왜 하는지를 좀 제대로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자연과학에 더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이요. 우리가 지금 과학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술이에요, 기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기술. 이게 과학에 맞춰두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탕을 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고대 사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발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전에 이집트가 있었고 아랍에 좀 있었지만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았겠죠.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세종조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한글 같은 게 이거는 정말 언어를 한 사람, 전문가 아니라고 보면 기가 막힌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고모양 공고로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런데 서방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서방에서는요, 중세기 그 엄격하고 아주 억압적인 종교의 가톨릭교회요, 기독교, 종교의 질서 안에서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라고 돌아나서면서 저 종교 심판하는 사람들 앞에, 신부들 앞에 가서는 예, 알겠습니다. 지구 안 돌아갑니다.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지구는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이론을 만든 겁니다. 관찰을 잘 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저 올라가지고 뭐 집어던져보고 다 해봤어요. 이게 그냥 무게 같은 거 가벼운 같이 던져보게 되는 거 다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부르냐? 이론을 만든 겁니다. 이론을 만들어서 코페르쿠스 같은 사람이 결국은 지동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나왔거든요. 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이 계속 혁신을 해왔고, 중국에서는 우선 지구가 태양 주변 돕니다라고 얘기한 놈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황제가 불러다가 야단치니까 돌아섭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와서 그래도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론을 만들지 않았어요. 머리는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발명을 많이 했지만 이론이 필요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려면요, 반드시 자연과학의 이론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에도 그걸 적용하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의 혁신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바탕에는 거기에 관한 이론적 정착이 반드시 수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서방세계에서 그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시민이 무엇이냐, 뭐 자유가 무엇이냐, 권리가 무엇이냐 다 따져본 건 따져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리해서 민주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그 억압적인 그 체제에 저항을 하기 시작할 때에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집합적인 행동을 하니까 힘이 되는 거죠. 하면서 저 전체 공격을 하면서 혹은 지배개혁을 하면서 주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리 주시오. 이건 우리의 이익입니다. 주창, 애드보케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1970년대부터 뭐 민주화 운동이다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생성하는 과정의 초기에는 국가나 시장을 향해서 권익을 주창하는 운동부터 생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먼저 나옵니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목숨 내걸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혁명을 하게 되면 희생도 많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희생 당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우리 그 사회학과 학생들 한 친구는 그 하루아침에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 그런 사태까지 보고 아무도 모르고 어디 간지 모르고 그때는 다 숨어 다녔으니까 어디 있겠지 했는데 하루 시체로 떠오르는 이런 처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사람들은 권익 주창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쪽에서 양보하니까 조금씩 내려오니까 권익을 찾아서 민주사회가 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초기 전개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시민사회가 이제 성립하는데 두 가지 기능 중에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권익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으로는 시민사회가 아직 아니죠. 거기에 조금은 시간에 소위 말하는 레그라고 하나 시간이 지체하는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면 이제 시민사회도 제 힘이 좀 생겨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책무를 좀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미국 같은 데가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영국의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시민 헌장이라는 아주 간단한 몇 줄 안 되는데 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좀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이유가 컨스티튜션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한번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물론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개헌을 조금씩 하는데 절대로 근본적으로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1970년대 후에 거기 살 때에 닉슨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임피치 탄핵을 받는데 그 탄핵 과정을 주재하던 상원의원의 그 의장이 바로 우리가 살던 그 주의 출신의 상원의원인데 아주 정상적인 노인인데 이 양반이 소위 말하는 헌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은 신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딱 의장이 되니까 닉슨도 볼 수 없어요. 결국은 탄핵을 받고 물러납니다. 그런 그
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체계적인 규칙, 이게 테두리, 이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보면은 이제 국민은 하고 국민은 할 권리가 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은 할 의무가 있다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하나의 민주적인 틀을 가진 사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민사회는 너무 보답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 보수에서 있는데 물론 시민사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도 했지만 노동자들 노동운동도 하고 또 여성운동도 하고 온갖 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주창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시민운동의 초기 모습입니다. 그거 한참 하고 나서 80년대에 이제 민주적 이행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민운동이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시민운동들 많잖아요. 무슨 갱신령 참여운동 이런 운동이 무시민이 그 시민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이제 별로 이런 거 못 하고 있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아직 권리를 못 찾을 때는 그런 운동이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 돌려줬어요. 한국에서 다 돌려버렸으니까.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이 시민운동은 딴 걸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딴 걸 하는데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인데 하여튼 그 권익 주창이 먼저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95년쯤 되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자원봉사를 또 뭐냐? 이제 권익 다 찾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 왜 없어요? 세상에 아니고 도움을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손 안 쓴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워오긴 한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있던 건데 그것이 이렇게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일인데 이걸 다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 운동은 책무이행 운동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시민사회 속의 자원봉사의 위치거든요. 그것을 우선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처음에 나눠드렸던 것을 오늘 내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앞뒤에 조금 수정을 가해서 오늘 그 자료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부분하고 지금 바로 얘기했던 그 중간에 한 12, 3, 4페이지하고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민운동하고 성공사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격적으로 하는 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 봐서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고, 지금 시민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무엇이냐, 어떤 이념의 그 기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에 연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것을 이제 다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수정해서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발란타리 섹토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이건 1970년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에 미국의 사회학자들로부터 이러한 자발적 실천 행동에 관한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 이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발란타리 섹터라는 게. 근데 이거 별로 널리 지금 잘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난 이것을 자원봉사할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을 쓰는 게 좋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자발적 부문이라는 걸 따로 얘기하느냐? 우선 시민사회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와 시장을 품고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림에 나왔듯이. 그러면서 국가하고 시장하고는 대치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동시에 그 관계를 맺을 때에 한쪽에서는 권익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책임義務하는 관계로 맺어진다. 하지 했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만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민사회는 원래 비자발적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비자발적 부문.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서 앞으로 이걸 키워야 된다고 하는 쪽이 어디냐면 자발적 부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속에 두 가지 그 성격의 것을 함께 품고 있는 겁니다. 왜 비자발적 부문이 더 그 비중이 크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첫째는 힘에 의해서 강제를 받았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강제. 누군가 와서 이거 해라 하고 힘으로 나를 억제해버리면 될 수 없잖아.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규칙대로 제도에서 지금 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내가 제도를 바꿔야만 하는 거야. 내가 규칙을 바꿔야만 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어.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국가는 사실상 합법적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인정받은 기구입니다. 그렇잖아요. 힘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 가서 막 잡아옵니다. 그걸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강제의 힘, 폭력을 써서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강제의 힘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국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그 강제를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합법이라는 뜻이 뭐예요?
반드시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법대로 안 하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권력 남용이고 저기서 뭘 가져가버리면 횡령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법이 그걸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둘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는 사실은 매우 비자발적인 생활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전철 타고 싶은데 이제 만약 내가 30대라고 전철 타고 싶은데 내 멋대로 막 타지 뭐. 거기 뭐라고 써붙여놨어? 부정 승차하면 30배 누가 있다고 써있어요. 잡히면 30배 누가 있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비자발적 부분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비자발적 부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나의 삶의 양식을, 행동을 그러한 규제, 그러한 힘의 강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보통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일상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강제나 규제 없이도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바로 비자발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권익과 책무 이렇게 되는데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권익과 책무고 하나는 자발적 부분과 비자발적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내가 권익을 찾고 싶은데 국가에 강제가 있다. 규제 또는 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권익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든지 뭐 하여튼 변호사가 뭐 하든지 해서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민에게는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법원 동네 그 서초동에 아닌데 그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 아주머니 하나 서서 이거 뭐 이렇게 간판 들고 있어요. 아이파크에 무슨 아무개 회장은 어떻게 가서 하라고 써놓고 막 하면 이건 누구 말릴 수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익 주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부분에 딱 걸쳐오는 거예요. 권익이지만은 자발적 부분의 영역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책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녀야죠. 안 다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벌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같은 데는 학교 가면 수당을 줘요. 기타 학교 안 간다고 벌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잘 다닌다고 수당을 주는데 우리 그런 방식이 훨씬 낫겠지. 또는 노동을 안 하는 노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그렇죠? 근데 노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없는데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국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국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가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 책무도 강제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강제 안 하는데도 내가 스스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분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깊이 따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돈이 추구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것도 자발적 부분에 갈 수 있죠. 근데 책무 부분에 가보니까 요거는 내가 상당 부분은 내가 책무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니까 나한테 이득이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노동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교육받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가족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좋은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대로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법이 하라고 하는데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그냥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공익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이 자발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에서 새로운 의미로 각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자발적 부분이라는 것을 벌써 197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들 보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이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발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놓고 지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자원봉사 할 때 다시 나옵니다. 야, 그럼 자발성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고 이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부분이 되게 어떤 것이냐? 자원봉사 들어가면 더 구체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우선 그냥 쉽게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거 개념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자발적 부문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실천하는 조직체가 있을 것이다.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모여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하는 조직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자발적 부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것이 대충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좀 해보는 것이고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니까 설명을 길게 나가겠지만 크게 두 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직체라고 하면 자발적 조직체, 발란타리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오가니제이션.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조직체 얘기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인포멀 오가니제이션하고 포멀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인포멀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애드헉이라는 게 특수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인 실천, 발란타리 액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집단을 만든다.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때 이런 거예요? 특수 목적이 뭡니까? 주로 우리가 이 자원봉사할 때 특수 목적으로 갑자기 싹 모아가지고 뭐하고 해주고 뭐예요?
재난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우리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모임 모여서 조직적으로 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애도, 인포멀 애도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해줘버리니까 이건 그 공식적 조직체가 아니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한번 필요할 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식으로 조직체를 만들어서 정관, 규칙, 회칙 같은 거 다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결사체라는 것이 아소시에이션입니다. 결사체. 같은 오가니제이션이라도 결사체는 아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아는 대로 보통 NG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왜 NGO냐, Non-Government라고 하는데 이게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아주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NPO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영리 그거는 잘 아시는데 왜 NPO냐? 이거 해서 돈 벌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을 모여서 하는데 돈을 썼으면 썼지 돈 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벌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발적인 자원단체가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자발적 결사체라고 자기들이 일부러 아소시에이션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그래가지고 또 뭐 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의 자기들이 그 주로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제 성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름을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강제성도 없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발적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따로 실천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선 연초적 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 모래알처럼 이렇게 흐트러지고 비거덕거리고 외로워지고 초회당하고 하니까 좀 더 새로운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뭐 가능하면 자기들이 기왕이면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같이 하자. 그래서 모이는 동호인 집단 같은 것들입니다. 그 설명이 필요 없고 그 다음은 노동조합 같은 게 있죠. 이것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인 거죠. 정부기구도 아니고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산업별 여러 가지 기업 협회 이런 것들도 참 소위 말하는 권익 추구가 주된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도 있죠. 학회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 같은 거 하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변호사, 의사라든지 등등으로. 근데 한 가지 흥미 있는 거는요. 이 집단에 가면은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윤리라든가 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괜찮아요. 동조하면서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산업 대표죠. 무슨 자동차 협회 이런 데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지. 거기서 윤리 자본적 공헌 이런 얘기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한석씩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전문가 집단이라고 모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요. 특히 요새 변호사, 기자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수도 그렇고 학자 여기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윤리 감정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 권익도 아니고 또 나의 무슨 전문 분야도 아니고 내 취미도 아니고 공익, 제3의 공익, 사회의 공익 그리고 또 뭐 보상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성격을 보면 애드보커스입니다. 권익 주창. 자기 권익 주창이 아니죠. 이거 환경이 안 좋아진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단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정선거라든지 뭐 시민윤리, 기업의 자매 이런 것들이 전부 권익을 중요시하는 결사체고 자발적 실천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이 직접 뭘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직접 하기보다는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가령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유경사업을 하고 있다.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지만 학교 세워서 누구한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다. 또 무슨 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익재단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을 조성하고 분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인체 이게 이제 바로 비영리 조직체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지금까지 주로 소외계층, 장애인, 또 난민, 극빈층, 혹은 고질적인 질병 이런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을 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교사체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특별히 뭐 장애인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코멘트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외에도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뭐 좀 공부하고 싶다고 교육도 하고 또 저 뭐 화성 수원 화성 같은 데 가면 이 화성이 어떻게 지어졌고 뭐 정자산 선생이 전개를 했고 하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과학관 과천 같은 데 가면 과학 분야의 공무원 출신 간부들이 학교 어린아이들이 오면 설명을 해주면서 전시회를 구분시키는 과우회라고 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이런 사람, 의료, 또 생태환경 근린 집단 등등 이런 형태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인 실천을 하는데 이건 뭐 특별히 약자가 아니고 사회가 이런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양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설명을 이어서 할 텐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하는 게 사실 오늘날까지도 제일 심각한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가 풀어야 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체제는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붙잡고 앉아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맹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와서 좋아지
좋아진 점도 있지만은 아직도 해결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이런 움직임을 말이죠. 이런 봉사를 할 때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근대화 얘기하면서 바로 내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요 얘기는 뭔가 하면 아주 어렵게 살 때는 도와줘야 할 사람도 많지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삶이 좋아지면은 도와줘야 할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 운동을 할 때도 일단 변화에 대한 것을 예민하게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수요를 발견하고 공급을 제공하는가, 이런 걸 연구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따로 다수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결국은 전제 조건은 뭐냐? 이런 자발적 결사 제 전제 조건은 어떤 시민사회 운동이든 그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해서 움직일 때는 목적, 기능에 상관없습니다. 원래 이런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어야지 비자발적 부문이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처음부터 시민이 자기 의사로 참여하는, 자기 의사로 만들어가는 자발적 운동이 돼야 한다. 이런 명제를 일단 여러분들이